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왔습니다. 금주하고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 다음번에는 한국 헌법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종합 정리하는 편에서 이제 한국 헌법을 바라보는 건데, 오늘은 이제 상권 분립 왜 실패했나,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를 아마 이게 거의 얘기가 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얘기들이죠. 그렇죠? 상권 분립이 실패했다. 누가 이런 얘기 씁니까? 굉장히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한데. 상권 분립은 실패를 했습니다. 상권 분립은 실패를 했죠. 왜 상권 분립을 실패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 상권 분립 체제를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주로 이제 이 답변은 하이에크의 상권 분립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권 분립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분이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하이에크만 하면. 그리고 이제 하이에크의 컨셉트하고 몽테스큐에 있죠. 몽테스큐와 비교를 할 겁니다. 아마 몽테스큐를 오늘 이 시간에서 설명하는 것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또 없을 겁니다. 정치 철학자들, 한국의 정치 철학자들이나 그 밖에 사회 철학자들 하는 사람들 보면 몽테스큐에 그냥 짚어 나가고 그냥 상권 분립으로 들어가는데 상권 분립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는 그 문제 하이에크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현대 사회의 상권 분립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 법의 지배 원칙이라고 하는 것, 법치주의라고 하는 데서부터 상권 분립을 도출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실패했던 근본 이유가 실패했던 근본 이유가 법의 지배 또는 법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상권 분립에 통합시키지를 못하고 그냥 입법사와 행정으로 분리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상권 분립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이죠. 민주주의국가. 상권 분립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권력 구조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국가 권력 구조입니다. 상권 분립이 국가 권력 구조. 이게 입법사와 행정으로 같은 국가 권력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separation, 여러분들 몽테스큐의 책을 보면, 권력 분립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권력을 나눈다라는 쓰죠. distribution이라는 말을 쓰지, separation 말을 하나도 안 씁니다. distribution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나눈다라는 얘기지, 권력을 분리시키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입법사와 행정으로 나누는데, 입법부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정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염출한다든지, 행정부는 그렇고, 사법부 그렇습니다. 사법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래 법을 정하면, 입법부가 법을 정하면 그 법이 어디로 가느냐면 사법부로 갑니다. 그렇죠?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 쪽입니다. 행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 결과를 집행합니다. 이게 이제 행정부가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법을 제정하면 그게 행정부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정책으로 드는 최저임금 제도. 그 법을 정했습니다. 그 법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입법부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사법부로 갔습니까? 행정부로 갔습니다. 행정부에 그걸 집행하는 겁니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법이 있고, 행정부로 가는 법이 있고, 행정부로 가는 법이 있고, 그걸 보통 명령이라고 하죠. 사실은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법이죠, 공법. 공법은 이게 사실상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한테 법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입니다, 사법. 원래 사법. 그런데 공법적인 요소죠.
공법적인 요소는 이게 법을 정하면 정책입니다. 정책적인 법을 정하면 그 법이 어디로 가느냐면 행정부로 가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비로소 이제 사법부에 사법부로 넘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분쟁의 해결에 이들을 정한다. 이겁니다만은 입법부가 지원하고 입법부가 정한 공공정책을 형하고 집행하고 관리한다. 입법부가 지원하고 입법부가 정한 공공정책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입법부가 정한 이것이 이제 경제정책입니다. 경제정책. 소위 그 규제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국가 규제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국가 규제가 입법부에서 법을 정하면 그게 행정부로 가는데,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법이 그렇습니다. 사법은 입법부가 법을 정하면 그게 사법부로 갑니다. 사법부로 가서 그걸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그 결과 그 집행하는 걸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상권 분립의 목적입니다. 상권 분립의 목적은 권력 집중 막기죠. 권력 집중은 권력의 남용 위험성, 전제 정치로 간다. 자유의 보호죠, 자유 보호입니다.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 목적은 뭐냐? 상권 분립을 하는 목적이 뭐였느냐? 자유였습니다. 자유를 보호한다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자유의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권력 분립론가 가운데 주도적인 인물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몽테스키유죠. 몽테스키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거는 법의 정신에서 자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하려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립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한국 헌법책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양건 교수를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즉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볼까요? 권력 분립 성공했나요? 권력 분립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 증거가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입법의 증가, 입법과 정책의 증가. 그렇죠? 상품, 노동시장이라든지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시장 등에 대한 규제,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1800년대서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 19세기 이후 계속 규제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뉴딜 정책 보십시오. 뉴딜 정책 얼마나 규제가 많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별로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1980년대에 들어와서 레이건 대통령이 나서면서 약간 규제가 해제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1년에 수천 페이지의 이 규제법들이, 규제가 1년에 수천 페이지 됩니다. 수천 페이지나 되는 규제법들이 등장을 하는. 그 다음에 방만한 정부 지출, 복지 확대, 유럽 사회 복지 확대. 지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GDP 대비 한 10% 내지 10% 정도였습니다. 정부 지출이. 그러다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오늘날의 유럽 사회를 보면 GDP 대비 50%, 60%죠. 60%. GDP 대비 60%입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 지면 반 이상은 정부가 쓴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40%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현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늘어날 기세죠. 영미 유럽 국가의 시장 규제,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 지출 증대, 부채 증대, 전부 다 이게 자유를 억압하는 경제 정책들입니다. 입법 정책, 경제 정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보죠. 베네수엘라. 이거 상권 분립이 있었습니다. 상권 분립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국 사회 볼까요? 한국 사회에 최근의 예를만 들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거 전부 다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주의자라든지 자유주의자라든지 좌파에서도 전부 다 상권 분립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상권 분립의 취지가 자유를 보호하는 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유를 보장하느라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냐?
법이라는 무엇인가, 이건 뭐 나중에 여기 관련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에 대한 인식이 오류 문제도 여기 있어요. 상권분리 반대, 이게 루소의 얘기입니다만, 루소인데, 루소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 그 입법, 사법, 행정에서 입법이라는 말을 봅시다. 입법부에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입법부에 법을 제정하는 거. 입법부에 법을 제정할 때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입법권을 제한하는. 입법부에서 법을 정할 때 입법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현재 제대로 젖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사회를 보면, 영국을 봅시다. 영국. 의회에서 정한 것이면 모든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의회에서 정한 거면 모두가 다 법입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정한 것, 전부 다 법입니다. 최저임금제도, 경제민주화법, 전부 다 의회에서 정한 것이면 전부 법입니다. 그게 전부 법이냐 하는 거죠. 그게 법이냐. 그래서 여기서 볼까요? 법에 대한 인식이, 법이라는 무엇인가라고 볼 때, 법이라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법. 이게 진짜 법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직접 보호 증진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그렇죠. 최저임금제, 이거 법이 아닙니다. 법일 수가 없죠.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하는 것. 경제민주화법.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재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백화점이 영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계층을 억압시키는 거죠. 이건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 재분배 정책. 전부 다 법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이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 특정한 행동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어야 된다. 불의입니다. 불의입니다. 불의. unjustice.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기, 기만을 한다든지, 타인의 재산을 훔친다든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환경에서 환경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담배 피우는 것. 난 담배 안 피우는데 옆에서 담배 피우는 거. 이것도 다른 사람이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침해하는 거죠. 이런 그 권리 침해, 불의를 금지하는 것. 폭력, 요청이죠. 강제를 행사한다든지, 사기, 기만, 약속을 불이행한다,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들 성서의 10계명 중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금지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거티브하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또는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등등.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타인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법들은 시장 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들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정한 것은 이런 법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정한 것들은 전부 다 법입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규제하는 것들, 중소기업 규제하는 것들, 아니면 대기업 따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법, 대기업은 대기업에 정하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들, 대기업을 위한 법들, 중소기업을 위한 법들, 이런 식으로 법이 다양하게 특수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은 사실은 법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원래 그 권리청원 1628년이 있습니다. 권리청원을 볼까요? 권리청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권리청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 당시 절대 왕으로부터 의회로 권리를 전부 다, 절대 왕권을 의회로 전부 뺏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권리청원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떤 과세도 강제되지 않는다. 의회였습니다. 의회.
의회주의로 들어가는 거죠. 의회주의. 의회주의였습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법입니다. 법. 법은 누가 정하느냐? 역시 의회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 없이는 사유재산 박탈을 금지한다. 사유재산의 박탈을 금지한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전부 다 의회의 동의를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의회의 동의니까. 그렇죠? 주권이 국왕으로부터 의회로 이동했습니다. 국왕의 절대적인 권리가 서서히 의회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의회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그때 의회로 이동할 때 의회의 권한을, 이동만을 했지 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의회의 권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주입니다. 의회주. 영국 의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를 남자를 여자로 만들지 않고 모든 건 다 만들 수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이게 의회주의입니다. 의회의 자율성, 그렇죠. 의회의 주권, 의회 주권론이죠. 이게 역시 우리나라도 그 같은 식으로 거의 변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회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제9차 개헌에서 굉장히 많이 의회 쪽으로 뺏어갔습니다. 주권이 국왕으로 의회로 이동하는데 삼권 분립에서 의회주의, 삼권 분립에서 이제 의회주의였습니다. 의회에 있고 입법, 사업, 행정인데 의회가 법을 제정하는데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의회로 전부 다 받아들인 겁니다. 입법 권력이 무제한이었습니다. 입법 권력의 무제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법 권력이 무제한이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칼럼 쓸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했던 용어인데, 한국경제 다선 칼럼입니다. 다선 칼럼. 매달 한 번씩 쓰는 칼럼, 제 고정 칼럼입니다만, 여기서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 권력이라고. 입법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무제한이거든요. 이거. 현재 우리 사회 입법 권력. 모든 거 다 다수결, 입법의 법률, 의회의 다수의 지지만 받으면 모든 가 법이 되는 그런 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대 사회고, 또 하나 이제 의회의 권력 집중이 생겨났습니다. 권력 집중. 여러분들 현대 의회에서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하나, 법을 제정합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뭡니까? 예산 결정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 인사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건강 안전 규제, 전염병 확산 등 모든 규제들을 만듭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거는 이게 강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법 기능이죠. 이게 원래 입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법다운 법을 만드는 게 진짜 입법이었습니다. 입법인데 그런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법까지 동일한 의회라고 하는 의회의 동일한 기관이 상이한 과제를 담당합니다. 하나는 법을 제정하는 것, 또 하나는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것. 이거 두 가지 서로 상이한 과제죠. 두 가지 상이한 과제를 전부 다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집중된 거죠. 권력 집중입니다. 인사통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건강 안전 규제라든지 전염병 확산 억제 등 이런 과제라고 하는 것, 이런 과제는 아니면 경제 정책으로서 금융 정책이라든지 또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과제하고는 전혀 상이한 과제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과제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법입니다. 법치국가의 법.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법치주의. 룰 오브 로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강의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룰 오브 로우라고 하는 것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는 준법 정신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룰 오브 로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이 법다우게 해서는 어떤 원칙을 갖춰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법다운 법을,
이 법이 법다우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법이 법다우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리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그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법관이 있습니다. 법이론. 그게 전혀 그런 법이 아니라 전부 간섭주의적인 법, 이런 법실증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법실증주의 법, 이런 법들이 법사상이 지배하고 있지,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 애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휴움, 칸트, 하이에크, 오늘날 말하는 하이에크, 이런 전통의 자유주의 전통의 법리론이 아니라 전부 간섭주의적인 법리론에서 사회주의적인 법리론 또는 간섭주의적인 법리론이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도 아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법의 지배 혹은 법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통치. 그런데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법다운 법으로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할 때 그때 중요한 것이 법다운 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용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내용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그 특정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법 적용에 있어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법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탈목적적입니다. 법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든지 혹은 경제 성장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또는 자원 배분을 위한 예를 들면 고용 증진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듣는 고용국가, 고용정책, 고용국가라는 정책들 전부 다 이게 차별적인 정책들이죠. 이게 법다운 법들이 아닙니다. 법다운 법이 아니다. 이런 룰 오브 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룰 오브 로라는 것은 탈목적적이다. 특수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특수한 목적을 갖지 않고 오로지 특정한 행동을 금지시켜내었습니다. 금지적인 성격. 금지적인 성격이다. 특정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금지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사기, 기만, 폭력, 사기, 기만, 폭력,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을 금지시킵니다. 금지, 특정,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탈목적적이고 금지적인 성격, 그 다음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듭니다. 그 밖에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법을 갖췄을 때 이게 진짜 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법 이외에도 이제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들이죠. 위에서 정한 법들 대부분 보면 전부 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한 것, 특수한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특수한 계층의 권익을 차별하는 것, 역차별하는 것, 이런 법들로 다 구성이 되는데 이런 법들은 법이 아니다. 두 가지, 그런데 서로 이제 상이하죠. 완전히 상이한 법입니다. 네거티브한 법, 법다운 법하고, 룰 오브 로에 해당하는 법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법을 동시에 동일한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포퓰리즘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룰 오브 로에 해당되지 않는, 룰 오브 로를 위반하는 정책들이 포퓰리즘 정책이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룰 오브 로, 법치를 위반하는 정책이 바로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두 가지 권력입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권력인데 두 가지 권력을 동시에 동일한 의회에 갖다 줬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에크의 진단이었습니다. 하이에크가 서로 상이한 과제를 동일한 의회에 집중시켜놨다. 갖다 줬다. 그래서 의회의 집중입니다. 권력 집중입니다. 의회의 권력 집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권력 분립이라고 했을 때 그건 뭐를 하냐면 체크 앤드 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이게 이제 자유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이 국가 활동이 자유를 보호해주는 그런 국가 정책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체크 앤드 밸런스라고 하는 게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성하기가 어떤 한쪽이 틀림없이 어느 한 곳에 힘이 세집니다. 예를 들면 국왕과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국왕과 의회 또는 현재로 말하면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세지기 마련이거든요. 설사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양측의 균형 속에서 형성된 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법, 룰 오브 로에 해당하는 법이 등장되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설사 균형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치 세력들 간의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권력이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균형이라는 게 뭐 밸런스 되겠는데 저울 때처럼 평형을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밸런스 되겠는데 이게 균형이죠. 균형이죠. 서로 상이한 세력의 힘이 동일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물리학자였습니다. 물리학자. 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스웨덴의 물리학상입니다.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권력 분립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건 이건 권력 분립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균형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회생활에서. 원래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균형으로부터 물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사회적인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에서 far from equilibrium이라는 말을 씁니다. 균형에서 멀리 떨어져 균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장도 그렇습니다. 시장 균형 없습니다.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면 균형이라는 게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하고 서로 일치하는 점이죠. 그렇죠? 그게 균형으로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균형 없습니다. 시장은 과정일 뿐이지 균형은 없습니다. 균형이라는 게 정태적인 상태거든요. 서로 힘이 또 꼭 맞춰진 상태입니다. 서로 일치되는 상태. 서로 다른 상이한 세력이 일치되는, 힘이 일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 시장은 균형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지 이퀄리브리엄이 아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의 열십자를 그려서 균형 가격을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시장은 인간을 어떤 균형 상태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만 시장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릅니다. 시장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폐쇄된 클로스드 시스템이나 맞습니다. 오픈 시스템에서는 균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역시 힘의 관계, 국가라고 하는 힘의 관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개의 권력이라는 이 세 개의 관계도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건 과정 속입니다.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그래서 하이에크는 같이 두 가지 권력이 지금 모든 권력이 의회에 집중되어 있다. 의회로 서로 상이한 권력을 서로 상이한 두 가지 기능이 의회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는 하이에크의 해법은 양원제입니다. 양원제. 이 양원제를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의회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의회를 두 개. 하나는 입법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법만을 정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이에크가 말하는 법은 일반적인 법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과는 달리 아까 얘기했던 룰 오브 로에 해당하는 법이죠. 룰 오브 로. 법치에 해당하는 법. 법다운 법입니다. 법다운 법.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자유를 보장하는 법. 개인이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현대 의회에서 제정하는 건 대부분 다 99%가 하이에크 얘기입니다. 이 현대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의 대부분은 다 99%가 전부가 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법들이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내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개인도 있고 다른 집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내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집단이나 사적인 집단이라든지 또는 그 개인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굉장히 많다. 그 법으로서 이제 침해를 하는 거죠. 그 법다운 법이 아니라 이거를 무슨 법이냐라고 하면 하이에크는 처분적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분적 마스나멘 게세츠 독일 말로 쓰는데 메서로입니다. 메서로 처분적 법입니다. 처분적 법. 입법 의의 과제는 바로 정의로운 행동 규칙을 의미하는 법을 발견하는 역할. 이게 정의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룰 오브 로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룰 오브 로에 해당하는 법.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라는 그 도덕 철학적인 개념을 법 철학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로 룰 오브 로입니다. 법의 지혜입니다.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칸트죠. 칸트의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행동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만 그 책에 그 정언명령하고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걸 전부 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정언명령하고 룰 오브 로하고 연결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구한테 가져왔냐면 과거에 데이비드 흉이라는 애담 스미스에서 나옵니다. 데이비드 흉 더 룰 오브 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죠. 그걸 룰 오브 로, 법학이었습니다. 법학적으로 룰 오브 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법학적인 룰 오브 로를 칸트가 일반 윤리학으로 바꿔놓은 것이 이게 정언명령입니다. 일반 윤리학으로 바꿔놨습니다. 정언명령. 그 정언명령을 다시 칸트가 법학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바로 법치국가, 칸트의 렉히트 슈타트라고 하는 법치국가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렉히트 슈타트리히의 그 법치국가적 법이라고 하는 칸트가 주로 많이 쓰는 법치국가적 법이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정언명령을 법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은 역시 데이비드 흉이었습니다. 오리지널은 법을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개념의 오리지널은 그 데이비드 흉이었고 데이비드 흉이 말했던 룰 오브 로를 도덕 철학적인 개념으로 전환시켜 놓습니다. 그게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 이와 같이 이제 정의로운 행동 규칙을 의미하는 법을 발견하는 역할이다. 정의로운 행동 규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거티브한 거죠, 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당연 금지시키는 거죠. 당연 금지죠. 당연 금지. 그 행동은 그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그러니 금지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우리가 흔히 들 수 있는 것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는 뭐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남의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 소위 그 성서의 제 6번째에서 10번째의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10계명 중에 10번째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법들, 그런 성격의 법들이 바로 정의로운 행동규칙이고, 정의로운 행동규칙. 그런데 입법회의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법만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법. 법을 찾아내는 거죠. 파인딩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이킹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찾아내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지키는 행동들 중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커먼로우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커먼로우죠. 커먼로우 법관들이라는 게 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 오늘날 입법부, 그러니까 하이에크 말하는 입법의회하고 현행 입법부의 입법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죠. 현행 입법부에 있어서는 입법부를 보십시오. 현행 입법부, 국회를 보면 정당, 이익단체, 관료 등 뭐 그런 출신들이 전부 다 쌓여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도 이익단체들이 아니면 관료들이 영향, 정치가들이 영향,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영향, 이런 영향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 입법부에서는, 하이에크 말하는 입법부에서는 그런 거 다, 그런 영향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이익단체의 행동을 정당 활동을 했다든지 이익단체의 장 노릇을 했다든지 관료 출신이라든지 하면 과거에 정치가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입법의회의 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주로 이제 이 하이에크가 선호했던 사람은 법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법관들, 재판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과거에 정당 활동, 이익단체 활동을 했든지 관료를 지냈든지 혹은 정치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제외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입법의회의 구성은 정당, 이익단체, 행정관료 출신, 정부, 의회 출신 이런 사람들은 입법의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선출도 그렇습니다. 선출도 이게 나이가 45세 이상, 45세인 사람들이 자기 동년배의 사람들을 뽑아내서 이런 사람을 입법의회로 보내자. 막 복잡한 얘기,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입법의회의 구성원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 대표적인 예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이익단체라든지 정당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했던 사람들은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의회 의원을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선출은 누가 선출하느냐 하면 동년배 사람입니다. 동년배 사람에서 동년배에 있는 사람들이 동년배 출신들을 뽑습니다. 매년 15명씩 뽑으라고 그러는데 매년 15명씩, 그래서 임기를 75세로 정하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뽑는 것도 선거도 선거 참여들,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진 사람도 45세만 갖습니다. 45세. 매년 그러니까 45세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입법의회 의원을 선출할 권한도 있고 또 자기도 거기에 피선거권자로서 이제 갈 수 있는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45세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귀족하고 똑같습니다. 귀족. 자연적 귀족이죠. 옛날에는 귀족이 만들어진 귀족이었습니다만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 동년배들 중에서 제일 저 친구는 참 그래도 그래도 아주 회한 친구야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동년배들끼리 좀 모범이 되는 사람들 뽑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자연적 귀족이라는 내추럴이라는 자연적 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흔히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자연적 귀족이 있어야 그래도 이게 그 그룹이 제대로 완성됩니다. 그 그룹이 그냥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 그룹이 운영이 안 되죠. 어떤 사회든 그렇습니다. 그 사회는 자연적 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로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로라는 게 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로라는 게 전부 다 이제 정치적으로 스포일드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스포일드 되어 있는데 원래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추럴 노블이라고 그럴까요? 자연적인 귀족이 꼭 필요합니다. 저절로 형성된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저절로 형성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45세 동년배 출신 중에서 제대로 사람 됨됨이가 됐다는 얘기죠. 학식도 학식하고, 회화하고, 판단도 회화하고, 등등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입법의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하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원. 이게 상원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상원일 것이고, 입법의회는 상원이고, 하원입니다. 정부의회입니다. 정부의회. 정부의회는 아까 얘기했던 경제 정책인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면, 앞에서 얘기한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면 조세에 있습니다. 조세는 개인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입법의회에서 정합니다. 세법은. 주로 세법을 하이에크는 플랫 텍스입니다. 단일 세율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세율입니다. 누진 세율이죠. 보통 우리는 누진 세율인데, 자기 소득이 높음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데,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플랫 텍스죠. 단일 세율을 원하죠. 이제 조세는 입법의회에서 정합니다. 단일 세율인데, 그 다음에 정부의회가 할 일은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들어옵니다. 세금 받는 거, 세금 관은 이제 정부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쓸 돈,
정부가 쓸 돈입니다. 쓸 돈 어디에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이게 의회입니다. 정부의회입니다. 정부의회. 정부의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의회는 세율에 따른 조세 수입을 행정부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까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 행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건 조세를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이에크가 항상 조심하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전부 다 개인 차별적인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보편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써라. 이익이 되는 방향. 예를 들면, 인프라죠.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한다든지, 항만이라든지, 도로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극빈층입니다. 극빈층을 도와줘라. 극빈층을 이런 동원해서 도와줘라. 빈곤대치죠. 구빈 정책, 그걸 결정하는 것. 또는 여기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각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제 돈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분배. 이것도 역시 행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그 정부 의회의 구성은 이제 현대사회의 의회 구성과 선거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당도 여기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정당 간의 경쟁도 여기서 이제 정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양원제의 선택이다. 여기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정부 의회가 할 역할은 오늘날 우리 사회,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적죠. 최저임금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의회에서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입법의회에서 정할 때는 입법의회에서 정한 법하고 충돌하거든요. 입법의회에서는 뭡니까? 제너럴한, 아까 얘기했던 법다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법, 그렇죠? 탈목적적인, 금지적인 형태의 법을 만드는데, 현대 사회의 법은 그와 충돌하는 법들을 굉장히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의회에서도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하이에크, 몽테스키의 권력 분리 비교하겠습니다. 하이에크는 1899년에 1992년 세상을 떠났죠. 나이 굉장히 많습니다. 몽테스키는 1689년, 1775년입니다. 250년 사이에 이었습니다. 그렇죠. 몽테스키의 유명한 권력 분립론을 얘기를 할 때하고 하이에크가 얘기한 때하고 한 250년 간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간격입니다. 그동안 이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죠.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또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권력 분립도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형태로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하이에크의 것을 가지고 250년 거를 비교하면 뭔가 새로운 것, 우리가 나갈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한국 사회가 나갈 방향, 아니면 서구 사회가 보다 나은 권력 분립의 세계로 갈 것이냐 하는, 그걸 한번 맞춰보는데, 권력 분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봅니다. 자, 몽테스키에 봅시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여러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내가 쓴 책, 국가를 무엇인가라는 것, 거기에 제4장이 있습니다. 제4부에 쓴 몽테스키의 헌법 경제학이라 헌법론을 쓴 게 있습니다. 몽테스키에 관한 것. 거기에서 이제 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볼까요? 자,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입법부는 국민의회라는 게 있고, 국민의회에 있습니다. 국민의회. 입법, 사법, 행정으로 되어 있죠. 사회 세력이 있습니다. 사회 세력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귀족 기업은 아니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만이 투표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세금 안 내면 투표권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국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국민의회 대표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회. 그 다음에 귀족도 귀족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 있죠, 왕. 그
그러니까 각 분야를 볼까요? 국민의회라고 하는 거 봅시다. 이게 국민의회. 국민의회는, 아까 얘기했던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내고 귀족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대표자를 뽑아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귀족의회는 역시 귀족들끼리 뽑아서 대표를 만들어서 의회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왕도 마찬가지. 왕은 이제 이건 세습적인 거죠. 그 과제를 한번 보면, 국민의회를 보면, 입법권이 있습니다. 입법권이 있고, 법에 대한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세금을 정할 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정할 권리. 그 다음에 국민 한번 볼까요? 국민의회가 볼까요? 동일한 의회입니다. 국민의회가.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질 거예요.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도, 국민의회 행정 봅시다. 행정은 법집행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집행 통제. 그 다음에 장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누구냐면 왕이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임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국민의회가 또 어디에 사법에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사법.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죠. 사법에서는 정치범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정치범을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치범 소송. 그런데 정치범 소송을 재판권은 가지고 있지 않죠. 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이건 귀족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의회. 자, 그러면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관이 여러 가지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을 견제해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견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귀족의회가 견제를 해버립니다. 귀족의회 볼까요? 귀족의회도 입법권이 있고 법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조세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비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귀족의회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귀족의회도 역시 입법, 사법, 사법, 행정까지 다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기관이 여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그 입법의회, 귀족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귀족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권력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회하고 귀족의회하고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조세권이죠. 조세권. 국민의회가 세율을 정합니다. 세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귀족이 조세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도 봅시다. 법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 제정하는 게 국민의회도 가지고 있고, 귀족의회도 가지고 있고, 왕도 있습니다. 왕도 다 가지고 있죠. 세 부류가 서로 견제하면서 법이 통과됩니다. 서로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권, 국민의회가 제안한, 통과시킨 입법권은 귀족이 비토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이 만들어진 법을 국민의회가 비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비토하죠. 서로 견제와 견제를 이루는 거죠. 왕도 볼까요? 왕은 법 비토권이 있습니다. 법 비토권. 왕도 역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법 제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입법에 가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특히 그 왕이 그 의회에 가담을 해서 의회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견제합니다. 어떻게 견제하느냐면 의회 회기를 정할 때 이거는 독자적으로 국민의회나 아니면 귀족의회가 회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정해버립니다. 왕이 언제 어디까지 의회 회기를 정해가지고 이거 결정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견제와 균형성입니다. 견제와 균형. 입법, 사법, 행정에서 역시 사회 세력, 세 가지 세력이죠. 국민, 귀족, 왕이 전부 다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나눠진 거죠. 권력을 나눴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권력이 나눔입니다. 권력의 나눔이죠. 권력의 나눔입니다. 입법권을 국민한테, 귀족한테, 왕한테 주거나 이렇게 나누죠.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의 정신 제16장 6편입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국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편. 원래 몽테스키에가 프랑스의 그냥 혼란이 있고 독재 정부를 독재로서 사람들이 실망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프랑스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느냐를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몽테스키인데, 몽테스키가 영국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벤치마킹을 합니다. 영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영국에서 좀 프랑스가 배울 것은 영국이다 해서 영국에 가가지고 수년 동안 거기서 이제 영국 제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게 권력 분립이 영국적인 요소들 관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크빌 있죠? 토크빌 있죠? 토크빌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나 이 유럽 대륙이 귀족 사회가 붕괴됐습니다. 붕괴되고 이제 민주화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이게 토크빌은 이제 우리 유럽에서는 배울 게 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디냐 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토크빌이 쓴 그 아메리카인 데모크라시인 아메리카라는 미국 민주주의라는 걸 쓰게 됩니다. 토크빌은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가 나갈 길은 벤치마킹 할 건 미국뿐이다. 유럽은 이미 이제 낡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쓴 게 데모크라시인 아메리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적인 요소들이 가지고 있죠. 영국의 귀족도 있었고 양원제에 있었죠. 귀족의회, 국민의회에 다 있었습니다. 왕이 특히 왕을 한번 보면 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왕은 어느 누구도 이거 타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그냥 완전히 신성합니다. 신성한 주체입니다. 왕이 뭐 잘못했다고 해도 누가 기소해가지고 처벌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건 사업부에서는 그냥 공란이 됩니다. 공란이 되어 있죠.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이게 왕은 노타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이죠. 그러나 이게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다 뺏겼습니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서로 나눠 가진 거죠. 서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왕, 귀족, 국민한테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권력 분립이에요. 세퍼레이션인데, 세퍼레이션이라는 말 전혀 안 쓰죠.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 씁니다. 권력 나눔이죠. 권력 나눔. 엄밀한 의미에서 권력 나눔이죠. 하이에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이에크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이제 아까 상원, 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정말 귀족적인 것이죠. 내추럴 노블입니다. 내추럴 노블. 절대적인 왕권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배를 하는 거죠. 전부 끌어당겨 놨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다. 그게 이제 권력 분립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왕권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전부 끌어다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법이라고 하는, 사법부는 좀 특수한 위치에 있는 거죠.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입법, 행정이라고 하는데 행정부가 이제 대통령하고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왕권을 입법부로 다 가져가는 거죠. 의회가 입법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 사법에 가담하고 있다. 이게 이제 몽테스키의 얘기를 보면 의회가 입법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사법에다 가담하고 있죠. 왕은 행정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도 가담하고 있죠. 입법권이 국민과 귀족,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입법권이 국민과 귀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테스키에가 왜 이 귀족들을 끌어들였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한테는 특수한 권리를 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논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좀 보수적인 기질이죠. 보수적입니다. 이 보수적인 기질. 토크빌이, 몽테스키의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서열을 정해놓거든요. 보수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서열을 정해놓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서열을 정해놨습니다. 서열을 정해놓고, 상위의 서열에 특권을 부여하는 게 바로 보수주의 아주 특징이죠. 귀족의 세습적 특권을 유지하고 옹호하려 했다.
귀족이라는 게 특수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귀족의 세습적 특권을 유지하고 옹호를 한 것.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제의 필요성입니다. 대의제. 왜 대의제가 필요하냐? 의회 있죠. 의회 대의제죠. 그렇죠. 몽테스키의 대의제였죠. 국민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의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의제의 필요성은 엄격한 윤리적 이유가 아니라 왜 대의제이냐? 대의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윤리적인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편의입니다. 편의. 편리함입니다. 편리함뿐입니다. 에피션시 문제지 이게 무슨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를 떠드는데 그걸 이제 보수주의자들이죠. 한국에 보수주의자들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이게 전통이고 이게 원조인데 왜 이게 직접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의제의 필요성이라는 대의제냐 직접민주주의냐 하는 거는 이거는 편의 문제입니다. 편의 문제죠. 편의 문제이지 윤리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것도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꽁스탕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고대 자유하고 현대 자유를 분류를 하는데 프랑스 사람이죠. 그렇죠. 꽁스탕트가 이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꽁스탕이라고 하는 사람. C-O-N-S-T-A-N-T 꽁스탕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꽁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30년대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자꾸 민주주의를 떠들고 나옵니다.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아니면 대의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떠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이 사람이 얘기가 그거죠. 자유라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고대 자유주의, 하나는 현대 자유라는데, 고대 자유는 민주주의였고, 그렇죠?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집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집단적으로 우리끼리 한다. 현대 자유주의는, 현대적인 자유는, 이거는, 상업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라든지, 이와 같이 퍼스널, 개인적 자유를 말했습니다. 개인의 자유. 집단적인 자유가 아니라 개인적 자유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집단적인 자유죠. 집단적인 자유. 고대에서는 그걸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과거의 자유가 오늘날에는 통용될 수가 없느냐 하는 걸 순전히 효율성 문제에 따집니다. 과거에는 숫자가,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아테네 인구라는 게 10만 명도 안 됐거든요. 10만 명도 안 됐거든요. 그런 소규모의 숫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오늘날 같이, 그러니까 1800년대의 프랑스에 같이 수천만 명이 있는데, 그때는 2천만 명이었습니다. 1800년대의 프랑스 인구가 2천만 명인데, 2천만 명이 사는 사회에 다수결 사람들이 손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자유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냐 아니면 개인주의냐, 개인의 자유냐 하는 것을 꽁스탕트는 이게 편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제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는데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대의제라고 하는 것도 이게 대의제의 필요성은 엄격한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편의성 문제다. 제임스 뷰캐넌도 오늘날 현대의 자유주의자, 제임스 뷰캐넌, 버지니아의 교수였다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임스 뷰캐넌,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져 있죠. 제임스 뷰캐넌도 그렇습니다. 뷰캐넌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수입니다. 대규모 수에서는 참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식입니다. 하이에크 특히 그렇죠. 하이에크도 이게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바람직하냐,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하냐 이거죠. 도대체 민주주의 그 자체 문제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소규모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지, 민주주의가 가능했지, 거대 사회에서는 이게 힘들다. 특히 또 거대 사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더욱더 불가능하고, 이게 이제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밖에 될 수가 없다. 이제 몽테스키로 들어와서 분배적 성격의 권력 분립입니다. 분배적 성격의 권력 분립. 입법, 사회법, 행정은 부분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사회 세력들에게 세 가지 권력을 나눠주는 권력 분립입니다. 이게 칸트하고 조금 다르죠.
한편은 엄격한 분리입니다. 엄격했습니다. 엄격했습니다. 입법권, 행정권, 재판권 엄격한 권력 분립이죠. 이건 뭐 누구한테도 다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딱 그 권력 입법권만 행사, 입법권을 가진 사람은 입법권만 행사하지 그 집행권이라든지 재판권이 전혀 가리죠. 입법자 노릇하는 정부는 입법자 노릇을 하는 정부는 독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엄격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자가 동시에 집행자가 되는 것, 입법자가 동시에 집행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렇죠. 이거는 지가 지킬 법을 지가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가 지킬 법을 지가 스스로 만든다는 것.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정부라는 건 법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부와는, 행정부와는 독립적인 어떤 실체. 이게 바로 입법부에서 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테스키에는 의회의 권력 집중이 있는데, 이런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동일한 권력을 사회의 각 세력에게 분배했다. 그렇죠. 입법권과 행정권을 국민의회 귀족위에서 각각 나눠갔습니다. 이렇게 나눠가면서 제대로 법이 결정될지는 참 의문이죠.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이에크와 몽테스키 권력 비교를 하면 이제 혼합적이죠. 혼합적 헌법, 혼합적이다. 혼합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합헌법. 왜냐면 하이에크는 양원제죠. 양원제 구성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차원에서 양원제를 다룹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 전혀 다르죠. 이거 혼합체제 그렇죠. 혼합체제. 몽테스키 국민의회와 귀족의회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혼합헌법이죠. 혼합헌법. 그 다음에 특권층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층. 몽테스키에는 신분적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죠. 귀족에게 특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불평등. 군주와 귀족의 특권 인정을 했습니다. 특권 인정. 세습적이라고 그랬죠. 귀족은 세습적입니다. 이런 특권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나 이제 국민과 함께 서로 견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이에크는 신분의 평등이죠. 신분에 별로 차이를 두지를 않습니다. 의회를 구성하는 것 45세 이상이라고 하죠. 45세 사람들이 이제 의회를 구성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뽑을 때 45세 되면 매년 뽑는 겁니다. 매년. 45세 사람을 뽑는데, 그리고 매년 몇 명씩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뽑는데, 역시 이런 경우는 누구든지 45세가 되면,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참정권 내지는, 그 다음에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피선거권, 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원인 정부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부의회도 누구든지 다 거기서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보통 선거가 똑같습니다. 오늘날. 가버넌트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 가버넌트 어셈블리. 법 개념에서 조금 다릅니다. 법 개념에서 정의로운 행동규칙이죠. 하이에크의 경우는 법 개념이. 정의로운 행동규칙입니다만은,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의 정신.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법의 정신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법의 정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법이 결정되는 요인들을 전부 열거를 했습니다. 요인들. 예를 들면, 지리, 국민성, 역사, 국민성, 역사. 그 다음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들. 이런 국민들이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제 하이에크는 전혀 다르죠. 하이에크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런 특수한 사실들은 법에서 전부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법 개념에서 하이에크는 유니버설한 거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입니다만은, 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 특수한 것들 전부 고려합니다. 그 사회의 특수한 것들. 프랑스 사회의 특수한 요소들이 지리적인 요소, 국민성 등등. 그런 걸 요소를 해서 법을 제정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사실은 법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법의 정신이 뭐다 하는 게 뚜렷하게 이런 게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결정하는데, 법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 사회적인, 인적인, 또는 역사적인,
또는 지리적인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전부 다 법의 정신이라고 봤습니다. 몽테스키의 자유의 실현입니다. 입법권이 독점 배제였습니다. 입법권이 독점을 배제. 몽테스키의 자유의 실현입니다. 몽테스키가 자유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은 입법권을 서로 경쟁적으로 놓게 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형성이 법의 형성이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법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수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해놓은 걸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입법권. 입법권이 국민의회에도 가지고 있죠. 입법권. 법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의회인데 입법권 가지고 있는데 이 법 비토권, 귀족의회의 법 비토권은 국민의회가 만들어진 입법권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법 비토권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권이 있죠. 조세권도 역시 볼까요? 조세권 역시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이 비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비토하는 거죠, 비토. 우리나라 우리가 의회에서 법을 정하면 누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냐면 대통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여기서 대통령이 가질 비토권이 이거 있습니다. 왕이 법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함부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법을 함부로 만들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생겨나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그거는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몽테스키가 귀족이라고 하는 계급을 국민과 왕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소위 완충지역으로서 귀족을 내세웠다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완충지역으로서. 국민과 왕과의 갈등을 완충시켜준다. 중간에서 완충시켜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국민하고 왕 사이 귀족을 완충 역할을 해준다. 원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원로 역할. 그런데 그 원로 역할이라는 게 귀족이라는 게 프랑스에서의 귀족이라는 게 세습적이었거든요. 세습적이었습니다. 이와같이 권력 분립이 이와같이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느냐. 서로 견제해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균형 속에서도 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물론 이걸 보면 서로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비토권이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실만 가지고는. 그런데 하이에크는 좀 다릅니다. 여기 좀 설명을 해볼까요? 몽테스키에는 자유를 실현하는데 입법권이 독점 배제했습니다. 국민, 귀족, 왕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자유를 실현하겠다라는 통해서 실현하는데 상호 교착이라든지 견제의 원칙이 자유사회의 불가분의 조건으로 봤던 거죠.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법이 형성되기 위한 그런 불가분의 조건으로 봤습니다만 과연 그럴지는 여기서 참 상상하기 힘들죠. 다시 본다면 예를 들면 국민의회는 귀족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제안하고 법을 작성하고 폐기할 권한을 행사한다. 귀족의회의 동의입니다. 이게 비토권이 있으니까 동의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귀족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을 제정합니다. 하이에크의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 원리를 통해서는 결코 자유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자유의 실현은 불가능하고 권력 분립의 기본 원칙에 법 개념을 포함시켜버렸습니다. 법 개념을 포함시켰다. 어떻게 포함시켰느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권력 분립하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죠.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에서 왜 그같이 분류하느냐 하면 효율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분류하는 것이 예를 들면 법을 제정토록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행정을 행정따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또 사법은 역시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효율적 관점이었습니다. 효율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책임. 예를 들면, 소환권이 있죠. 의회가 각 장관들을 불신임하거나 하는 그런 식입니다. 통제하는 그런 권한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입법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만 고려를 해봤습니다. 근데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입법부에서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법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포함한 상권 분리입니다. 상권 분리. 그러니까 법치주의라고 하는, 법의 지배라고 하는 개념 포함해서 법의 개념, 법치라는 주의, 즉, 법의 지배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거를 포함시킵니다. 권력 분립에. 권력 분립에 포함시키면 아까 얘기했던 효율성 문제 있죠. 효율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치가 법의 지배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요 세 가지를 구성한 거, 세 가지 요소를 합한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를 위한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법은 무엇을 법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전부 사상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이에크 이거 헌법을 보면 하이에크 이거 헌법 모델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의 전문에 나옵니다. 헌법 전문. 하이에크의 헌법 전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역사적인 얘기 쭉 써놨습니다만 하이에크의 헌법 전문에는 전문을 쓴 거는 뭐냐면 법이란 무엇인가 써야 됩니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헌법 전문에는 어떤 것을 법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걸 그걸 써놔야 된다. 법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무엇을 법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거를 헌법 전문에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헌법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위에서 정한 법은 다 법입니다. 그리고 역시 헌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위에서 정한 건 모든 것이 법이 되도록 헌법 내용이 그렇게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무슨 질서 유지에 적합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또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사회정의,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전부 다 불투명한 개념들. 그 위에서 정하면 모든 게 다 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법을 정할 때 의회를 가이드할 수 있는 헌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주 우리나라 헌법이 대단히 좋지 못한 법입니다. 도대체 모든 거 다 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법을 만들면 다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역할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할 때 굉장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판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헌법의 구성원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헌법 판결이 전부 다 내용이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 맹점이 입법을 가이드하는 내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입법 가이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은 권력분립 기본 원칙에 법 개념을 포함시켜야 된다. 법 개념. 바로 그 법 개념은 뭐냐면 룰 오브 로에 해당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자유를 원한다면 뭐냐? 권력 분립은 법의 지배, 책임 효율을 구현한 것 이겁니다. 법의 지배, 책임 효율을 구현한 것. 이게 권력 분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책임이나 효율만을 고려한 권력 분립이었지 법의 지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지배는 입법부가 개인과 정부를 동등하게 구속하는 정의로운 행동규칙만을 제정할 수 있게 한다. 법의 지배. 그러니까 입법부에서의 입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입법부에서 정한 법은 모든 것이 다 법이다라고 했을 때 입법부에서 정한 것은 모두가 다 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하이에크 얘기했듯이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입법부라고 하는 거하고 입법부가 정한 것은 모두가 다 법이라고 할 때 이게 순환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위 법실증주의자들 오류인데 법실증주의자들은 적합한 정당한
제정하는 입법기관에서 적법 절차를 거친 것은 다 법이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행동규칙만을 지정할 수 있다. 책임은 정부를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든다. 의회는 직접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위해 정부에게 행동 권력을 위임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역시 정부의 감독기관이죠. 감시기관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고,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아주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의회의 권력 분립에서의 문제, 즉 의회의 권력을 제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점이요. 특히 이제 이 모델을 가지면 하이에크 모델을 가지면 여러 사람들이 그 맹점을 지적을 하기는 합니다. 야, 그러면 한국같이 대통령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요겁니다. 지금까지 싸운 것이 지금 막 여기 귀족이라는 걸 빼버린다고 한다면 왕입니다. 귀족이라는 건 의회입니다. 의회를 놓고 한다면 왕의 권력을 전부 다 이쪽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직 의회 쪽으로 다 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회가 의회의 독점이죠. 의회의 독점. 입법 독점이다. 입법에서 무제한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쫓겨나는 판입니다. 의회가. 우리나라의 의회의 권력이라는 것이 행정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라는 게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비토권밖에 없습니다. 법률 비토권. 다른 거 없죠. 의회 해산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저는 항상 그렇게 글을 써왔습니다. 칼럼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의회의 입법 독점, 입법 권력의 무제한성, 이게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의회한테 자기들 스스로 권력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헌법에다가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이에크가 얘기한 게 그게 참 옳다고 봅니다. 그 얘기, 내가 어디에서 발표를 했는데, 하이에크 그 얘기를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헌법에다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 거기에 대한 답을 써놨습니다. 헌법 조항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법은 아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법으로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라든지 최소한도 네거티브하게라도 써놓으면 역시 의회가 법을 정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가이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